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80년 전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날이었지만 다시금 분단의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픔의 세월이 80년이 됐는데요. 이 광복 80주년에 우리는 다시 통일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시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한국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C채널 방송 특집자담 광복 80주년 남과 북의 동행을 꿈꾸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색동교회를 담임하시는 전 NCC 화해통일위원장 송병구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북 오도청 함경북도 지성호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남북관계법을 자문을 맡고 있는 임형섭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남성욱 교수님은 워낙 북한 전문가로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송병구 목사님은 NCCK 화해통일위원회에 몸담아 오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성호 지사님과 임형섭 변호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함경북도 지사 지성호입니다. 함경북도는 이제 한반도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대한민국 1945년 이제 해방 이후에 1948년도에 이북 오도 도지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대비해서 도지사를 이제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5개 도의 도지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왔고, 저는 19대 함경북도 도지사를 맡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곳에는 저희 함경북도만 해도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님들이 계시고요. 94개 읍면동장님들이 계시고, 함께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가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행정력을 펼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이북 오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곳에서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정력을 이제 펼쳐나갈지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도 하고, 1세대 넘어오신 실향민분들, 또 지금 2세대, 3세대 분들과 함께, 지금은 탈북민들도 함께 해가지고 생활 지원도 돕고, 앞으로 이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형섭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광장에서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업무 파트를 맡고 있는 북한팀의 북한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는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고요. 통일법제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법제처에서는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통일법제 업무에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는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NKDB에서는 통일법률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이 통일법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통일법제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의 부위원장으로 섬기면서 이 통일법제 자문을 위해서 민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광복 80주년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병구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0주년이라니 참 놀랍습니다. 광복 80주년은 동시에 분단 8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 해방의 감격과 감동도 컸지만
지난 80년 동안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시련의 기간이기도 했고요. 또 남북 관계가 발전할 때마다 희망과 또 번영을 꿈꾸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광복과 분단과 맞물려서 우리 역사와 동행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했고요. 또 역사 속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기도 했지만 또 그러지 못했던 그러한 후회의 시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해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분단 광복 80주년인데 걱정이 이러다가 분단 100년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한 세기가 간다는 것은 벌써 3세대, 4세대가 지나옴으로써 이 분단이 고착화돼 가지고 이 우리 민족이 제가 올해 6학년 7반인데 통일을 못 보고 이거 혹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인가 하는 걱정도 또 때로는 합니다. 특히 북한의 이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말부터 두 국가론이라는 남북한은 다른 국가로 다른 민족이다라는 개념을 제기하면서 이제는 상대도 또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분단 고착화의 걱정인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뭐 분단 100년은 안 됩니다. 2045년 되기 전에 통일의 물꼬를 터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적대적 두 국가론이 있는 우리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하게 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성우 도지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제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제 남과 북이라는 현실 속에서 북한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정말 그 땅에서 장애도 입고 목발을 짚고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또 북한의 이제 김씨 이제 체제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이제 북한의 많은 가족들을 그 땅에서 묻고 또 내지는 잃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선배 세대에서 해방도 맞았고 또 분단도 이제 만들었고 했는데 저희 세대에서 통일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에 이제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섭 변호사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가 앞서 말씀하신 분처럼 이제 분단 8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근데 저도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과연 분단된 이후 100년간 지속된 분단 체제가 지속될 경우 영구 분단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매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광복을 기억한 세대가 점차 자연적으로 소문에 다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이 하나의 단일 민족이라는 기억과 공동체성 경험을 하는 세대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남과 북이 한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마저 좀 소멸돼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 세대에 남겨져 있지 않나. 이게 또 하나의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산업화, 민주화를 이어 선진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시대 정신과 마지막 시대적 과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마지막 추동력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완전한 통일과 광복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명섭 변호사님과 남상욱 교수님께서 이 광복 80주년 이후 분단을 통일로 바꾸는 데에 관해서 100년 이상 분단이 지속되면 안 된다. 두 분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이 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분단 고착형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그러한 좌담회를 통해서
우리 C채널 시청자분들께서도 참 더 깊은 의미로 이 방송을 시청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최근에 연이어 일어났던 한번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반도 상황을 더 민감하게 지켜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등 갈등과 불안의 연속이었는데요. 남상욱 교수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나는 전쟁에 관심이 없는데 전쟁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트로츠키라고 그래서 레닌 밑에서 외무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그 문장을 음미를 합니다. 세계의 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근데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또 전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한 해에 세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두 개의 전쟁을 말씀하셨죠. 러우 전쟁, 팔레스타인, 가자. 지난 4월에 파키스탄과 그 인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해에 동시에 세 개의 전쟁이 발생되는 시대입니다. 자, 한반도로 들어와 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 미중 갈등 시대에 이 프론트 에어리아에 있는 것이 한반도고 또 대만 문제와 맞물림으로써 과연 우리 당대의 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통일은 우리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국제정치적 상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용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대중 억제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한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적극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기존의 어떤 이 국제정치적 구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모아야 될지 과거보다 상황이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AI를 도입해서 이거 해답을 물어봐도 챗GPT가 답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의 지혜와 우리의 기도 뭐 이런 것 등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정치적 상황입니다. 우리 송병호 목사님, 이제 동남아와 유라시아의 어떤 새로운 체제로 이렇게 평화 구축을 세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말 뭐 세계 전쟁의 흐름, 또 중국의 또 미국의 대응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다뤘는데요. 동북아와 유라시아 새로운 구축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세우는데 또 통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반도의 문제와 특별히 동북아시아, 유라시아의 문제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죠. 특별히 4대 강국에게 에워싸여 있는 우리 한반도의 입장에서 보면 실은 고랑에 든 송아지처럼 굉장히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러한 고립적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균형 외교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강대국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북을 지나치게 대상화하기보다는 어쨌든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4대 강국을 또 설득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4대 강국이라고 뭐 하지만 우리도 뭐 강대국 중에 이제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광복 80년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주변의 4대 강국에는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식민지 시기에 또 분단 시기에 이주해간 우리 동포들, 디아스포라의 존재는 우리에게 얼마나 평화가 절실한 문제인가, 또 그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생존해 왔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자기 조국과 고향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들과 동시에 우리가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파트너로서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송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동북아의 평화,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이제 세계 평화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보통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동북아시아의 이 안정과 평화가 유럽의 평화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 간접적으로 155mm 포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에 맞서서 북한에서 이 러시아에 대해서 군수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남북한이 관여하게 된 최초의 이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통일이 이 유럽의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절감하게 됐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에서 초청하는 이유도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질서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한민국 통일이 또 세계 평화에도 기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대북 제재 이후 코로나19로 이어지면서 북한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또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북한의 내부의 변화라든지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경제와 관련돼서는 북한이 코로나 시절에 이 대북 제재가 무색할 정도로 이 국경 봉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북 제재가 의미가 있는 거는 경제 제재는 이 대외 무역과 교류에 있어서 그걸 제재를 가함으로써 외교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적인데요. 북한 스스로가 이제 보건이 취약한 의료보건 체계가 취약하다 보니까 스스로 국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죠. 그 덕분에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4년간 계속 지속해 오다가 그에 대한 기저 효과로 2023년, 2024년에 3.1%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이제 농사가 풍년이라는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북한 경제 상황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에도 직접적인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 지원을 하면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 특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 대북 제재 환경 가운데서도 러시아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은 과거보다는 좀 호전된 면이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북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지방 발전 20승 10승이라는 그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들어서 정상국가화를 추진하면서 이제 지방 발전을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성과가 올지 한번 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북한도 이제 과거 이 대한민국의 이제 박정희 시대 때 했던 그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차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그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특성상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명목상으로도 성과를 냈다라고 일단은 이 평가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5년 올해가 이제 그 노동당 중앙위 8기 전원회의가 있는 그 해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면에서 성과를 부각하는 그런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때 이렇게 봐야 될 부분에 명목상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수치와 실제 경제 상황하고는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이란이 사실 종이호란이라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경제 제재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양한 군수 지원과 경제 지원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란을 타격할 수 있었고 이란은 명목상으로는 군사적인 강국처럼 보이긴 했지만 많은 경제 제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그 체제 안은 굉장히 허약하다는 것들이 우리 여실히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효과인데요. 과연 북한에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실제 북한의 경제의 그 팬더멘털이 이 튼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남상욱 교수님, 우리 이명수 변호사님께서 북한 내부 경제가 3.0 이상 또 최근에 증가된 내용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지방발전 20승 곱하기 10 정책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와 또 이렇게 유엔의 제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임 변호사님 말씀했습니다. 북한의 내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30년 북한 경제를 들여다보고 또 북한에 협상을 하러 한 12번 또 다녀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 기준으로 보면 좀 안 맞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에야 오사무라는 전문가가 과거에 저희가 도쿄에서 세미나를 할 때 사중 경제로 북한을 보자. 네 가지 경제. 그래서 이제 정무원 경제라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뭐 기재부, 산업부에서 하는 공식적인 경제를 한 4분의 1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당 경제가 또 셉니다. 당에서 하는 게 당후이사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4분의 1 보고 그다음에 지금 임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군수 경제가 또 세거든요. 무기 만들고 포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장마당 경제라고 그래서 민간에서 시장으로 돌아가는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제 북한 경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 특징은 군수경제 비중이 25%에서 30%를 육박하는 것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포탄 500만 발을 만들려면 이거 뭐 24시간 365일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러시아 루블을 벌어서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과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이렇게 민간으로 와서 또 주민들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시 군수경제로 재투자가 되니까 그런 호황이 민생 수준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협상을 가보면 우리 지성우 지사님 좀 평양하고 비평양으로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250만 살고 있는 평양은 뭐 도시의 외양을 갖추고 있는데 제가 백두산 쪽으로도 가보고 원산 쪽으로도 가보고 신을 쪽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 사는 모습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지방 뭐 발전 20개 나오는데 북한 경제라는 거는 우리 민생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좀 아주 많이 낙후돼 있는 경제고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런 당 경제 또 군수 경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들 기준으로 보면 그럭저럭 그래서 영어로 저희가 머들스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머들스로 이카노미 뭐 그럭저럭 그렇다고 뭐 또 내일 모레 붕괴되지는 않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을 국가 경제 발전의 목적이 뭐냐 인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라는 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고 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또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좀 이율 배반적인 측면이라 저희 자본주의 방식으로 어떤 경제 상황을 평가하면 이렇게 안 맞는 점이 많습니다. 모순되는 점이. 그렇지만 뭐 그들 또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들 또 내부 논리로 또 이해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북한 땅 위에는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장마당 세대의 등장으로 북한의 이전 사회와 큰 차이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성호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마당 세대가 북한의 이제 김정은 정권이 통일을 하고 싶지 않다.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그 배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할 때 보통 한 4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20대, 뭐 지금 태어난 시기에 뭐 어린 아이들까지 쭉 이어질 수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이 북한이 1990년도 중반부터 식량 배급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장마당이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먹고 사는 수단을 그곳에서 이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지가 이제는 이제 뭐 20년 이제 넘게 이제 이어져 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북한 사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 큰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축이 장마당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외부에 대한 뭐 동경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뭐 궁금증에 대한 뭐 해소를 이제 위해서 뭐 남한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질로는 지금 북한의 뭐 이제 지방 발전 뭐 입중십이라든가 이곳에 있어 가지고도 결국은 그 장마당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제 그 충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북한에서 이제 그 원자재를 제대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n분의 1씩 해가지고 할당량을 줘가지고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그 결과들이 실질 활용도가 있냐 봤을 때는 활용도가 없다.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냐 했을 때는 질이라든가 품질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왜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냐 했을 때는 그렇게라도 보여줘야 되는 성과들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뭐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시기도 있었고 또 최근 들어 넘어온 탈북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 장마당 세대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통일은 그럼 어떤 통일이 됐으면 좋겠냐 했을 때 남한식의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 뭐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고 뭐 청년 뭐 사상교양법이라든가 이런 법들도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통일해서 함께 가야 될 주체도 이제 그 장마당 세대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제 북한 변화를 이끌어갈 이제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교회의 역할, 우리 교회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런 라인들이 모두 끊어진 상태죠. 네. 어떻습니까, 송 목사님? 북에서 1990년대 후반에 겪었던 그 자연재난,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당시에 오히려 우리 남한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좀 더 일치하는 마음으로 북을 도우려고 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대체로 어떤 반공주의 이념 때문에 북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했던 교회들이 오히려 북의 아픔과 고난에 공감을 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래도 일치와 협력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죠. 또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북 나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남과 북이 금강산 관광이나 또 개성공단 일로 또 활성화되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남과 북이 또 소통 창구도 막히고 왕래도 끊어지고 교류 협력이 더 이상 불법 시대는 그러한 시대에 또 이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남한의 교회들은 또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 좀 아이러니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의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 자매가 맞구나. 그들이 아파하니까 우리도 아파하고 그들과 관계가 단절될 때는 또 우리가 서로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어쩌면은 이게 적대적 동행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러한 형제 자매애를 통해서 북이 우리와 하루속히 화해하고 또 우리 남쪽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북에 대한 선교적 관심과 또 상호 번영을 통해서 한반도의 이제 회복과 또 먼 희망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비전을 세워야 될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해방 80년, 분단 80년에 이른 오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한반도가 평화의 열매를 맺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또 우리 남북의 진실한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역할이 필요한지 우리 임 변호사님부터 네 분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한국교회의 좀 비전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996년도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있을 때 선교 집회를 통해서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에 대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변호사가 돼야겠다라고 다짐했고 지금 30년 된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때 제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모두 일치하여 통일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호로도 대학생 때 북한 교회 세우기 운동.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남아있는 교회가 북한의 지역 한 지역을 다 맡아서 그 교회를 세우는 선교 활동에 전 대한민국 교회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을 냈고 함께 기도했고 모금했던 것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한국교회는 통일에 대한 비전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그때 당시에 좌우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명과 또 복음 통일에 대한 열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치됐던 한국교회의 비전은 어디로 갔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되물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남아져 있는 기간은 저는 2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분단 100년이 되면 이제 분단 고착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 통일에 대한 비전을 외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단절됨을 통해서 오히려 통일을 준비하는 생태계가 학계나 시민단체 쪽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 되어 준비될 때가 바로 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 목사님. 네, 지금 이 시점이 남과 북 사이의 관계가 가장 단절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 관계가 들쭉날쭉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꿈이 컸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미약하나마 그래도 가능성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해방 80년인 이 시기가 가장 절박하면서도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은 참 유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의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남과 북만큼 오랜 세월 이렇게 적대적 관계가 지속된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식민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국교를 맺었고 그것이 올해로 60년입니다. 또 중국만 하더라도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만 또 그 나라와도 국교를 맺고 가장 큰 경제적 교류 관계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북 관계는 길이 안 보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동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현실도 탈북이라고 하는 현실도 현재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염원까지 불씨가 꺼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가운데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결과만 보지 말고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부분 또 진전되는 통일 과정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전히 시작도 못하는 또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은 여전히 꿈을 보여주고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희망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교회가 이러한 꿈을 우리 사회에 심어줄 때 또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하게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사명도 간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양에 갔을 때 주일날 돼서 교회를 좀 갑시다. 그래서 이제 칠골교회하고 봉수교회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뭐 거기 교인들은 없고요. 저희 이제 일행 한 10분 가고 저희를 안내하는 사람들 한 10분 정도. 저를 안내하던 이제 안내 참사가 끝나고서 교수 선생님은 신을 믿습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신을 믿어야죠. 그랬더니 신이 어디 보입니까? 그래서 신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고 뜬구름 같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느낀 점은 이 지하교회라도 좀 많이 있었으면 결국은 마음속에 이것이 전국으로 퍼지면 이 사회가 좀 나아질 텐데 하는 이제 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었죠. 이 통일의 기독교를 연결해야 되는 것은 저는 사실은 통일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독 통일이나 이 남북한 통일이나 나중에 통일되면 남한의 자본주의를 북한의 저 사회주의가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럴라고 통일했나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의 그 굉장한 자조감이 많을 겁니다. 그거 돈으로 메꿀 수는 없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꿀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곳이 북한이고, 그래서 이 선교와 통일을 연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지 좀 뭐 북한의 신앙을 좀 전파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고민이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3대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겁을 갖고 있는지 이제 완전히 폐쇄적인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유화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끔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원산에 갈마지구 호텔 객실 수를 제가 세보니까 2만 실이에요. 그거를 뭐 제주도 기준으로 채우지 않고 60%만 채우려고 그래도 100만 명이 관광을 가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사람들 한 500명 왔다 갔더라고요. 저거 누가 가겠나. 제가 과거 금강산 관광할 때 여러 차례 그 현장을 답사했는데 중국 사람들 관심 없어요. 왜? 중국에 명산이 많은데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평양까지 왔다 고속도로를 10시간 달려서 여기 갈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거든요. 원산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이라도 좀 개과천선해서 남한과의 협력으로 여러 가지 주민도 살리고 이 한민족을 살리는 그런 결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우리 지 도지사님께서 이 주제로 말씀해 주시면서 또 동시에 지금 이북 오토청 지사로 계시는데 우리 통일을 대비한 역량으로 행정 조직에 대한 고민도 지사로서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가장 큰 것은 저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그 일을 연결 이제 직접적으로 시키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북 5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경북도만 해도 14개 시장 군수가 있고 94개 읍면동장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커뮤니티에 탈북민들이 적극 좀 참여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뭐 사회적으로도 이제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저는 그래서 이 시군들과 또 뭐 읍면동하고 해서
동장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함께해서 조금 어느 교회들이 북한에 관심 있는 교회라든가 북한 선교하는 그런 이제 교회 아니고 부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MOU를 좀 맺어서 실질적인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는 제가 살던 탄광촌에는 어디에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북오도에는 북한의 지금 이제 미수복된 이제 전 지역의 이제 읍면동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그 행정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실질적으로 참여하게끔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 여기 있어서 제가 탈북민의 참여를 또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탈북민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인으로 서면 북한의 하나의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일 이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또 때로는 사회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사랑도 받고 그리고 좀 거듭나고 또 북한 땅에 갔을 때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친인척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드리자고 할 때 한국 교회가 서포트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제 함경북도만 해도 그런 이제 교회들이 이제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저의 역할이 또 중요할 것 같고,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뭔가 이제 한번 탁 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노력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반도 통일의 꿈을 꾸면서 한국교회가 그 무엇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송 목사님. 저희가 늘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안에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의 존재가 우리 한국 사회의 건강한 신앙 문화를 오염시키고 있죠. 우리 한국 사회가 비교적 사회적으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뿌리 내리고 또 건강한 한국 교회를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도 신앙적으로 안전하지가 않구나. 만약 통일이 되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이제 장마당 세대들은 얼마나 쉽게 포섭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가, 무엇이 건강한 사회인가, 무엇이 건강한 통일인가 하는 것을 보다 더 열심히 교육하고 또 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교단이 다양하고 또 교단의 통일에 대한 열심도 차이가 있는데 서로 분리된 채 소통하지 않은 채 저마다 북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은 그것 또한 혼란스럽고 난립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좀 더 일치된 연합된 그러한 통일에 대한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우리는 또 교회고 또 신앙 공동체이니만큼 통일에 대한 비전을 또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복음 통일이라고 하지만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살 일이 있다면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화해 공동체로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화해와 용서입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과연 교회는 이러한 남북 사이에 지난 80년 동안 그 적대적 관계 속에서 무엇을 용서하려고 했는지 또 어떤 화해를 이루려고 했는지, 그리고 비로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와 평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남북 사이에 샬롬의 세상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 교수님 아까 북한에 지하 성도들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여운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목사님 앞에서 제가 감히 뭐 그런 제언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뭐 과거에 그 영락교회 북한 선교 자문 교수라는 걸 한 10여 년 했습니다. 뭐 제가 영락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가서 이제 강의하고 코스를 10년간 했는데 아시다시피 영락교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죠. 다 공산당이 싫어서 와서 금강산 관광도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대반이에요. 그래도 한경진 목사님 내려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신의주의 빵 공장을 지원해서 빵이 하루에 많이 들어갈 때 2만 개씩 들어가서 아이들 먹게 해주자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런 정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굶는 어린이부터 막는 그런 것이 교회가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서 뭐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거는 너무 큰 비전인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고 일단은 뭐 인도적 차원에서 먹을 거를 어떻게라도 좀 줘서 회령시 아주 어렵죠. 네, 그쪽에 낮은 선봉에 제가 아는 또 선교사님 뭐 결핵인데 결핵약을 쓰면 못 견뎌거든요.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아는데 개를 갖다가 한 3개월 이렇게 먹여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결핵약 파스 나이드라트를 먹어야지 이게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영양부터 좀 챙기는 그런 거 교회에서 해주시면 좀 이렇게 토양이 다지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마음입니다. 우리 지사님은 한국교회의 통일을 꿈꾸면서 한국교회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좀 더 깊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은 지금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더욱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뭐 코로나 이전까지 많은 탈북자들이 내려올 수 있었는데 수가 완전 급감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일이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탈북자 3만 명을 하나님 내려 보내주셨어요.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제 그 기적이 아니면 그 이 땅에 와서 이제 숨을 쉴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목숨이고 3만 명을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내려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뭐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3만 명을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만 4천 명이면 북한의 한 개 군에 해당하는 그 면적의 사람들이 통으로 이주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품지 못하는데 우리가 북한 땅으로 가서 어떻게 이제 북한 주민들을 품겠습니까? 사실은 답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이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법제에 있어 가지고도 북한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법이 그대로 들어가면 저는 북한에 가서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의 그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뭐 알코올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우고 심지어는 마약도 하고 이런 이제 현실 가운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모든 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통일은 진행형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통일에 있어가지고 한 개 군의 인구를 통째로 이제 될 만큼이나 북한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분들을 이제 품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북한에 우리 3,000개 뭐 무너진 교회들에 있어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이후에 실질적인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파요. 심리적으로 아파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뭐 정무직 차관급 공무원이지만 저도 꿈에 북한의 그 살았던 삶이 나오면 힘들단 말입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그 어느 전쟁이나 어떤 상황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탈북민들이만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치료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이 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또 이제 자살률이 높은데 그중에 이제 4배가 탈북민들이라 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숙제는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는 뭐 10명을 해야 된다, 20명을 해야 된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북한으로 갈 교회를 어떻게 한 사람을 정확하게 키워가지고 우리 가족이 되고 사랑을 다시 받았던 사람이 사랑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키울 때 그것이 아마 이제 통일이 됐을 때 이제 뭐 지금 통일로 가는 과정이고 이미 먼저 그 경험하게 주신 통일을 우리가 잘 정말 하나님 뜻에서 운용해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임보륜 선생님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2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K 한류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 이제 문화적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지지와 열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상은 킹 오브 킹스, 그러니까 한국 감독이 만든 복음적인 애니메이션이 그 서구에 굉장한 큰 임팩트와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K 한류의 문화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 전 세계 시민들한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북한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 위협이 있어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사회 통제법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남북관계가 단전돼 있는 상황 가운데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문화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선교 전략을 짰을 때 단순히 뭐 인도적 지원을 해서 인적, 물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힘을 통해 북한 선교를 하는 또 통일의 마중물이 되는 역할들을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곧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준군사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서는 굉장히 큰 악영향이죠. 근데 반면에 이걸 역설적으로 기회를 활용하면 북한이 현재 이 중국보다는 러시아의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산 갈마 지역에 러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북한에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뭐 잘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뀌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한 선교 전략은 현재로서 어렵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그 통로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와 또 러시아의 어떤 선교 전략팀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러시아인들은 자유롭게 북한을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교회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수용적인 그런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러시아를 통한 북한 선교 전략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좋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꿈꾸면서 한국교회 역할을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한반도가 세계 평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책임감이 통일을 꿈꾸는 마음의 뿌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평화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지 끝으로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자유담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 지사님부터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이제 책임 있는 국가로 우뚝 선 것은 사실입니다. 또 특히 이제 평화에 있어가지고 정말 리더하는 이제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도 이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이제 강대국들과의 그 협업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뭐 한미 동맹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미일 또 더 나가서는 러시아라든가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잘 우리가 리더해가면서 정말 이제 남북 관계도 더욱이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가지고 사실은 만남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통로가 열리는 또 최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C 채널이 기독교 또 선교가 핵심이지만 이 한반도 통일 평화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광복 80주년 특집 프로를 제작한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2020년 한 1년 반 우리 C 채널에
이렇게 출연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이 통일 한반도 이런 또 프로를 좀 제작을 많이 해서 이렇게 시청률을 좀 높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 네, 저도 C채널에서 나의 십자가라는 프로그램을 상당 기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남과 북이 속히 화해하고 또 전쟁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지금 생태 공간이 잘 마련된 DMZ에 한국교회 세계의 십자가전 박물관을 세우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그러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저마다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조차도 불러보지 못한 우리 자녀, 손자 세대들까지 이러한 희망의 남과 북의 그러한 평화를 꿈꾸는 것이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임 변호사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내려주신 게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권 파워가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북한은 세상의 땅끝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그런 어떤 비전을 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이 비전 앞에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정체됐을 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정체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과연 어디에서 활로를 찾을지, 어디에서 부흥을 찾을지라고 되물어 봤을 때 답은 명백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데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하나로 헌신되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지상명령인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하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화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네 분께서 마음이 설레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향후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한반도에 분명히 통일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때를 잘 분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후손들이 통일 시대를 살아갈 때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 시야를 갖고 통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넓고 깊은 시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일 텐데요. 남과 북, 이 통일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C채널 방송 특집 좌담, 한국교회 미래를 열다, 광복 80주년 남과 북의 동행을 꿈꾸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뜻깊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네 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